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원래 처음 만든 건 후지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중앙집중 방식을 P2P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앙집중 방식 모델의 서비스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서비스를 P2P 서비스로 다양한 모든 서비스를 P2P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뭐 비교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얘는 화폐만을 추가했기 때문에 얘는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이더리움이 나와야 되느냐? 모든 서비스를 다 바꾸려고 했는데 모든 서비스의 조건들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거를 수용하기에는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더리움이 탄생합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점 뭐냐면은 걔가 표현할 수 있는 서비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뿐이 없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없다. 내가 너한테 돈을 줬다 안 줬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신한은행이 2018년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금 보관증 서비스를 했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 없다. 내가 금을 보관하고 있다 보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는 뭐냐면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비트코인 하나 줄게.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비트코인 하나 줄게. 소위 말하는 이프문.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 거죠. 이런 거를 비트코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SI 사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SI 사업. 왜냐면은 요구 조건 받아가지고 그 요구 조건을 내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컴퓨터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IT 서비스로 만들려면 반드시 프로세스가 결정이 되고 그 프로세스가 프로그래머블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걸 우리는 튜링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은 그 안에 그게 비트코인이든 뭐가 되든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개념을 넣어야 돼. 그래야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금융이든 물류든 병원이든 경찰청이든 모든 서비스를 컴퓨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생각.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블록체인을 일단 컴퓨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브리싱이잖아요. 블록체인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제한된 기능 속에다가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개념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분산 원장 개념을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다 하려니 걔는 컴퓨터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더리움의 정의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의 정의가 컴퓨터라는 뜻이죠, 얘기는. 왜? 모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할 때 비트코인은 전화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더리움은 뭐가 되느냐? 스마트폰이 됐다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기 이더리움이 그 가상화폐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더, 예. 예. 거기에 뭐 이더리움도 클래식도 있던데. 아, 그거는 이제 그건 사입이고요. 기본적으로 둘 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데, 예. 화폐나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로 희소성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들이 이제 특정이 되고 시세가 변동이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더리움이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나는 개념인데, 지나졌죠. 근데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거래되고 시세가 높은 거는 왜 그럴까요? 저장 수단이에요, 그거는. 저처럼. 이런 이제 오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왜? 선발주자라는 걸로 굉장히 그 시장을 장악한 게 선발주자라는 거. 왜냐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처음 나왔어. 사람들은 몰라. 근데 비트코인은 막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이더리움을 사야 되잖아. 뭐로 사? 비트코인으로. 그 일종의 비트코인이 재작년까지는 암호화폐 세상에서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 되시죠? 지금은 이제 그게 이더리움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발전한 단계에서 선구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실히 잡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ICO의 기준이 비트코인이었어요. 혹시 ICO 들어보셨죠? 처음에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람들이 암호화폐 파는 거를 이니셜 코인 오프닝이라고 그래가지고 판다고요. 팔 때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P2P잖아요. 현금은 P2P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비트코인뿐이 없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네.
근데 공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건 다 체결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90 몇 프로까지 채굴돼 있고요. 거의 개수로 따지면 거의 다 채굴돼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 틀인데 실질적으로 중앙 집권 쪽으로 해서 탈중앙화 된다라고 하면 예. 신뢰 기간이 예. 여러 개인들한테 퍼지는 건데 예, 맞아요. 그죠?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분산한 겁니다. 분산됐다고 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크게 예.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에 개인들한테나 뭐 네. 소규모 집단들한테 이제 분산이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가 분산된 중앙화로 쪼개질 수가 있고 개인이든 여러 명이든 예. 쪼개질 수가 있는데 이게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깨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탈중앙화 된다라고 예. 그 허울은 좋지만 예. 실질에서는 전체에서 분산시켰는데 그 전체의 분산된 틀이 하나 깨지면 중앙화 갖는 장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예. 많이 있어요. 간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원했던 거는 P2P를 원했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말한 합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를 소위 말하는 뭐 작업증명이나 지분증명 같은 합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원래 추구했던 건 탈중앙화인데 중앙화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지금 생겨요. 합의가 깨진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합의는 안 깨집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가 아까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발행을 누구나 하면 그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되려면은 발행은 어떤 조건을 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조건을 거는 게 뭐냐. 그게 비트코인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그럼 비트코인은 전자정보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에 대해 가짜 진짜를 어떻게 판단할까? 비트코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돈이잖아요. 이게 돈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요. 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거 일종의 합의가 아니라 세뇌당하고 있는 거죠. 항공은행에서 발행하는데 항공은행에서 이런 위변조 방지 장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진짜로 믿어라는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예, 관행이에요. 근데 그럼 위조지표가 왜 생겨? 집단적 합의잖아요. 예. 그렇죠. 합의라 그것도 합의일 수 있죠. 집단적 합의. 예. 근데 이게 진짜려면요, 진짜인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발행 권한을 가진 한국은행이 발행하면 진짜야. 어떤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발행했느냐, 아니면 화폐 발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행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화폐에서는. 그래서 이게 진짜이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가지고 어딜 가요? 한국은행 가셔야 돼. 한국은행 가서 물어봐야 돼. 이게 당신이 발행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케이 하면 그때는 100% 진짜입니다. 됐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방법을 안 씁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아주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돈을 저한테 줘보세요. 제 겁니다.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갑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분이 화폐 발행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한테 또 받았다는 거잖아. 네. 그럼 이 사람은 이분한테 받았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분한테 또 갑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즉 다시 말해서 화폐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돈을 누구한테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받았니 하고 추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 가서. 그러면 이 끝이 어디겠어요? 한국은행. 예.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 방법을 씁니다. 제 말씀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거 자체로서 화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비트코인은 누구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얘한테 물어봐요. 진짜 비트코인이 이렇게 돌아가요. 얘한테 물어봐. 너 누구한테 받았니? 하면 또 얘는 얘한테 받았잖아요. 계속 트랜잭션, 거래의 체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전에 거래 체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은 비트코인은 이 끝이 어디냐는 거야.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걸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는 거야. 저게 누구죠? 저 끝이? 예, 책으로 온 사람 누구냐고 그 사람이. 일본 사람. 우리가 그랬잖아요. 화폐 발행 권한을 탈중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Y가 누구야? 우리 중에 한 사람이야.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이든 예. 이더리움이든 예. 어떤 가상화폐든 예. 뭔가의 틀을 만든다는 말은 예. 그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드는 집단이나 사람한테 탈중앙화를 빌미로 해서 그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보는 것 같아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거든요. 예, 예. 그건 뭐냐면은 사기꾼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더리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종류가 있어. 만약에 예. 이더리움이나 예. 비트코인에서도 저거를 ICO를 열어서 예.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린다. 예. 가상화폐에서 ICO 열고 난 다음에 폭파시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못 지켜요.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가버린다 예. 하면은 예.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나 뭐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때 예. 보통 어떤 가치에 투자를 한다 하면 실물 가치도 있고 예. 미래 가치도 있는데 예. 저기 암호화폐에서는 기대 가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희 제가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암호화폐는 반드시 대응되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기예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암호화폐를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 암호화폐는 뭐냐? 그 속에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자산을 있으면은 그 암호화폐는 사기가 아니고 그 자산이 없으면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자산이 보이시죠? 실물자. 예, 실물 자산이 보이죠? 그걸 우리는 유형의 자산이라고 그래. 근데 자산에는 무형의 자산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컨텐츠. 걔도 자산이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 끝은 이거예요. 그 블록체인은 뭐냐면은 이런 컴퓨터란 얘기고 스마트폰이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기 때문에 얘는 운영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컴퓨터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고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라는 랭귀지가 있는 거고 이 랭귀지를 위해서 우리가 앱을 만들잖아요. 앱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앱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앱 서비스들이 모아놓은 게 앱스토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 생태계예요. 소위 말하는 컴퓨터 생태계입니다. 블록체인도 제가 똑같이 컴퓨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뭐가 있냐면 운영체제가 있어요. 블록체인도 운영체제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얘를 쓸 수 있는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랭귀지가 있는 거죠. 그 랭귀지가 있는 데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블록체인에도 있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소위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뎁이라고 얘기합니다. Decentralized 앱이라고. 그 뎁이 예, 탈중앙화된 앱이다. 그리고 이 남들이 만들어놓은 앱에 모여있는 뎁스토어도 얘네도 뎁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 컴퓨터적인 사고를 하시면은 이쪽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왜 컴퓨터적인 사고를 하냐 이거. 그러니까 왜 스마트폰을 우리가 알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앱 생태계가 중요한 거지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의 뭐 하드웨어 아키텍처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나 iOS의 운영체제 이런 거 알고 싶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주어졌고 그 주어진 거 가지고 나는 서비스 만들고 싶은 게 여러분의 관심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이해하시려면은 뭐부터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컴퓨터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블록체인을 제대로 학술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듯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앱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